네, 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밤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미국 약대 이제 유학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이 뜨겁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약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국내 유학원 뭐 상담이라든가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검색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검색에 뜨는 글도 대부분 이제 유학원들이 올린 광고성 포스팅이라서 입학 절차 같은 이제 기본 정보 정도로만 끝나고 정작 이제 미국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약대 입학 후에 약대 생활이라든가 약대 졸업 후에 약사 취업 현실 그리고 또 유학생들에게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H1B 취업 비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격차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고요. 미국 약사 평균 연봉이 이제 13만 달러 가깝고 병원이나 임상약사는 14만, 15만 달러까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미국 약대만 졸업하면은 자리가 보장되던 시대 이런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이제 그 비자와 또 체류 그리고 이런 것들 더해져서 약대 입학하고 졸업만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억 원이 드는 이제 투자인 만큼 정확한 정보가 성공의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런 광고성 정보, 뻔한 내용 다 걷어내고요. 미국 약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부터 한국 대학교 또는 미국 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미국 약대 재학생들까지 모두가 알아야 될 핵심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미국 약대 현직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신 박선영 선생님하고 함께 진행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Q&A는 없이 진행을 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만 이제 종료 후에 별도로 1대1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웨비나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 그리고 한국 약사의 취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미국 약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학 후의 경로, 그다음에 재학생 과정, 졸업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 취업하고 취업 포지션에 대한 전략,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 유학생들이 알아야 될 H1B 취업 비자, 그다음에 재학 중에 있던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약대 선택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판매드랩에서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취업까지를 모든 걸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모든 데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노동통계국 그리고 여러 미국 정부기관, 미국 약학협회 그리고 미국 그 대학 평가기관이죠. 컬리지 팩처라고 US 뉴스 월드 리포트 같은 대학 평가기관 등이 참여해서 공신력 있는 출처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간에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판단하시기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이제 신뢰될 자료들임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웨비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미국 약대 재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또는 이제 한국에서의 약사 취업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인 미국 또는 한국에서의 약사 취업에 대한 현실, 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번 섹션에서 이제 취업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을 정확히 보려면 좋은 면 그리고 나쁜 면 같이 봐야 되는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34년까지 미국 약사 직업이라는 게 5%가 성장하고 있고 매년 약 14,2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서 이제 숫자만 보면 여전히 미국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제 전문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진짜 말하는 거는 이제 일자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들어갔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고 같은 약사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연봉, 근무 환경, 뭐 비자, 커리어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사 면허만 취득하면 약국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라는 게 이제 그 미국에서 체인 약국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최대 체인,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CVS나 월그린 같은 체인 약국들이 있죠. 이 체인 약국들이 2021년부터 3년간 약 900개 정도 매장이 폐점을 발표했고, 월그린 같은 경우에도 2024년 미국 내에서 상당수 매장의 폐점 가능성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진 않아도 예전처럼 편하게 들어가서 오래 다닐 그 이제 커리어 약사 시장은 아니고 유학생에게 이 체인 약국이 비자까지 보장해 주면서 채용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원, 임상약국, 임상약사 쪽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 약사 평균 연봉이 15만 달러가 넘고 병원 약사도 14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약국 12, 13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데 미국이 이제 고령화되고 환자들이 여러 약을 동시에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약을 짓는 일보다 환자 약물 관리, 이런 치료 결정, 이런 것들을 돕는 약사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다만 병원 약사 자리가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대 졸업 후에 1, 2년간 이제 병원에서 병원 레지던시 과정이라고 하죠. 추가 수련을 받고 임상 실습 경험도 있어야 되고 추천서, 인터뷰 준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은 미국 약사 면허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찍부터 어느 자리를 목표로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보시면서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미국 약대에 입학한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뭐 이제 결국 이제 병원이나 임상약사 이런 좋은 자리까지 도달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졸업 임박해서야 깨닫는 학생들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어디서 갈리나요? 가장 큰 차이는 언제 이러한 현실을 인식을 했느냐인데, 병원이나 임상약사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보통 입학 전부터 졸업 후에 비자 상황이라든지, 즉 OPT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어 1부터 병원의 경험이라든지 리서치나 인턴십이라든지 뭐 네트워킹 관리라든지 레지던시 준비를 전략적으로 본인이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 직전에서야 면허만으로는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시장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유학생들에게는 이런 비자나 그리고 앞으로 졸업 후에 경쟁까지 있어서 입학 전부터 이런 커리어 패스를 보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확실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어디서 일을 할까? 이 선택인데, 유학생들에게는 사실 이 선택 앞에 미국에 남느냐, 못 남느냐의 생존 문제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H1B 비자 스폰서십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약대 성적, GPA이고, 그다음에 약대에서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임상 실습 이런 것들 또 있는데 합법적으로 결국은 일할 자격이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부분의 이제 미국 약대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죠. OPT, 즉 임시 취업 허가 이게 1년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2개월 안에 이제 그 약사로서 취업하고, 그 다음에 주별 약사 면허, 나플렉스라든가 MPJ 시험도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고용해준 고용주를 통해서 H1B 비자 신청까지 모든 걸 다 12개월 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이 H1B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첨이기 때문에 2025년 선발이 25.8%밖에 안 됩니다. 2026년에는 이제 35.3%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고요. 스템 전공일 경우에는 OPT가 추가로 2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두세 번 더 도전할 수 있는데 미국 약대가 스템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를 졸업하면 거의 모든 약대는 OPT가 1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체류하는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우회로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미국 약대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미국 대학병원, 비영리 대학병원이라든가 학술 의료기관 같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H-1B 추첨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운에 기대지 않고 이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약국, 커뮤니티, 뭐 리테일 약국보다 병원이 낫다 이런 것들이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대형 대학병원 같은 곳이 이제 취업 포지션이 사실상 유학생들에겐 필수적인 생존 경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병원에 들어가려면 약대 졸업 후에 1년에서 2년 정도 이 병원 레지던시 과정, PGY1, PGY2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2025년 작년에 이제 이 병원 PGY1 매칭률은 81%였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이제 비자 부담 때문에 실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학생은 미국 약대 입학 단계부터 어떤 포지션에 취업을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어야 내가 미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체류할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H1B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주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너무 어렵지만 대학 뭐 부속병원이라든지 비영리 연구기관처럼 이런 캠 면제가 된 H1B가 가능한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학위 과정으로 체류를 연장을 하면서 다시 기회를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한국으로 일단 귀국을 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H1B를 떨어졌다 이 자체보다 학생들이 이 트랙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준비를 했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면 비자가 가능한 포지션에 들어가는지 그런 전략을 처음부터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럼 차라리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나 호주 약대로 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 졸업장은 이제 취득할 수 있겠죠. 유학생 기준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데, 정작 일할 자리가 미국보다 더 좁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국을 보면 이제 영국 약사협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약대 4년제 엠팜이라고 합니다. 1학년 4,505명 중에서 5명에 1명꼴인 889명이 2학년에 올라가지 못하고 유급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 정도면. 전년 대비해서 47%나 늘어난 수치고요. 영국 약대 같은 경우에 한 과목만 떨어져도 진급, 이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예 막히고 유급이 됩니다. 한 과목만 떨어져도.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이 영국 학생의 거의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졸업해도 끝이 아니고요. 2025년 7월부터 영국인이 외국인을 약사로서 외국인을 뽑으려면 회사가 연봉 7,300만 원 정도 이제 41,700 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 지역의 지역 약국, 이제 리테일 약국들이 갓 졸업한 한국 학생들에게 그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지 않고 채용문이 사실상 닫혀 있는 거고요.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약사 예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이 작년에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더 가혹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부터 졸업 후에 약대 졸업 후에 호주 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무조건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인턴 매칭도 해야 되고 1575시간의 실습도 해야 되고 약사 시험도 봐야 되고 정식 등록도 하고 영주권 점수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늦어져도 비자가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게 인턴 매칭이라고 하는데 호주 약사의 81%가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 이런 곳에 큰 병원의 인턴의 공석이 4, 5%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졸업 비자 연령 상한도 호주는 50세에서 35세
떨어졌고요. 36세만 되어도 호주에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도 면허는 받을 수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려우니 영국, 호주로 가자 이런 얘기는 이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의 이제 익숙한 어떤 뭐 위안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제 미국 약사 면허를 받고 나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면 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약사하면 되지 이 말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전 페이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리턴이 이제는 편한 비상구가 아니라 시험을 또 두 번을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미국 약대 졸업생이 한국에서 약사가 되려면 먼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라는 걸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한국 약대 졸업생들과 동등하게 한국 약사 국가고시까지 합격을 해야지만 면허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관문 약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2023년도에는 27.2%, 2024년도에는 46%까지 갔지만 작년에 15.5%까지 떨어졌고요. 거의 뭐 10명 중에 8명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제 내후년에도 계속 이제 15에서 20%대 유지가 될 거다.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약대를 졸업했는데도, 아니면 호주든 영국이든 캐나다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왜 이제 한국 약사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기 어려울까요? 이게 뭐냐면, 한국 약대 과정과 이제 그 해외 약대 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약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를 이제 이렇게 직접 보고 처방하는 임상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임상 훈련이 중심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이제 또 생약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약제학, 분석학, 물리학학 엄청나게 과목이 많습니다. 이게 다 기초 이론, 그다음에 암기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4년간 배운 것이 한국 약사 시험을 볼 때는 거의 30%도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7, 80%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약사 평균 연봉이 이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 약대 유학에 이제 몇 억을, 한 5억, 6억 이상을 들였는데 이 한국 약사의 그 아주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거를 이제 ROI죠. 회수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학위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고 영어와 미국 약사 전문성이 필요한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라든가 산업 쪽에 제약 산업 쪽에는 분명히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미국 약대니까 뭐 자동 무대다 이런 얘기는 이제 지금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 한국으로 오면 되지 한국 리턴이 쉬운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약사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보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미국 약대에서 GPA 학점 아니면 뭐 미국 약사 나플렉스 합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영어다 아니면 뭐 미국 약대 랭킹이다, 병원 레지던시다 여러 가지 이제 답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포지션을 그 노리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유학생들에게 우선순위가 미국 학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학생들에게 취업 스펙의 1순위는 GPA도 시험 점수도 아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비자입니다. 비자 전략이 있고요. 내가 들어가려는 자리가 유학생을 법적으로 오래 고용할 수 있는 자리인가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GPA나 어떤 뭐 임상 실습만 쌓으면 스펙은 좋은데 비자가 안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약사 취업 포지션에 따라 차이도 분명한데요. 지역, 리테일, 커뮤니티 약국 체인 같은 경우에는 면허, 실습, 근무 경험, 인터뷰, 그다음에 진짜 미국에서 정말 중요하죠. 추천서. 이제 그 추천서가 중요하고 병원 임상약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졸업 후에 병원 수련 레지던시 과정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경험이라든가 프로젝트 네트워킹, 그다음에 펠로우십, 직무 적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자리인가 이게 1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이 주별로 약사 면허라든가 뭐 실습 레지던시 추천서 인터뷰 이런 것들을 따라온다는 거죠. 이걸 적용하면 결론을 보면 유학생들에게는 GPA보다 직무 전략이 먼저야 되고 직무 전략보다 비자 전략이 먼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약대 성적이 좋아도
추첨에 걸리는 이제 리테일 약국 쪽만 보면 졸업 후에 1년짜리 OPT, H1B에서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성적, 약대 성적이 뭐 압도적이지 않아도 병원이라든가 비영리 아니면 레지던시 추천 면제기관 중심으로 설계하면 미국에 남을 확률이 거의 두세 배 이상으로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의 핵심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대 GPA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비자 얘기는 잘 모르시거나 안 하시는데, 이 왜 이제 비자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늦게 잘 안 보일까요? 대부분은 이제 아직도 미국 약사를 면허 기반 전문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좋은 약대에 들어가서 GPA 관리도 하고, 넷플릭스 붙으면 자연스럽게 취업도 된다고 생각을 과거에는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AI도 도입되고 조직 중심의 약사 역할이 이제는 역할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대 졸업 후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가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으면 제약이라든지 병원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사실 그 다음 단계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단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입학 설명회에서도 학교 브로셔에서도 비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고서 그리고 어, 준비를 잘 시작을 하시면 스펙과 더불어서 비자도 잘 연결이 되는 직무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순서, 이제 미국 약사 취업 시장 현실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대 구성, 입학 경로, 입학 후에 졸업까지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약사 취업이라는 게 어느 약대에 가느냐보다 졸업 전, 약대 졸업 전까지 어떤 스펙을 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고등학생들,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물론 미국 약대 재학생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이제 그 미국에서 약사가 되려면 반드시 약사, 약학 박사 학위, 팜디 학위, 이거는 뭐 다 참석하신 분도 알고 계시죠? 취득해야 되겠죠. 팜디라는 게 이제 일반 학부 학위가 아니라 미국의 이제 의대라든가 치대처럼 이제 학부 졸업 후에 들어가는 전문직 대학원이죠. 약학 전문 대학원 이렇게 되죠. 학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뒤에 약학대학원에 다시 또 입학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데 과정은 4년이고 앞에 이제 2, 3년 동안 약대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는 보통 이론 정도를 많이 하고 마지막 4학년, 마지막 한 해는 이제 병원이라든가 약국, 외래 풀타임, 임상 실습 이거 이제 APP, 에피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약대 졸업 후에 나플렉스, 그다음에 MPJ, 주별 약사 법규 시험 이것까지 통과해서 면허를 받죠. 이렇게 되는데 미국 약대 진학 루트는 출발점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 대학 학부를 거쳐서 또다시 미국 약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는 이제 표준 경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4년제 대학에서 이제 바이오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이제 사전 이수 과목, 프리리퀴짓 과목들을 하고 이제 GPA 관리하면서 또 이제 미국의 상위권 약대들은 요즘에 더더욱 더 약사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론티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다음에 리서치 이런 것들을 쌓아서 학부 2학년 또는 3학년 아니면 뭐 졸업 후에 이제 약대 지원해서 이제 6, 7년, 7, 8년 팜디되는 이런 과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아니면 뭐 이제 그 미국 약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로도 있죠. 그래서 이공계 한국에서 이제 생명과학 어떤 뭐 이런 쪽 전공이면 사전에 그 약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을 일부 인정을 받고 이제 웨스 외국 학점 인증, 그다음에 토플, IELT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미국 약대 전형이 미국 학부 GPA를 사전 이수 과목, 그리고 현장 쉐도잉, 추천서, 영어, 임상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준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학 학점이나 경험으로는 맞지 않나서 사실 그 미국의 중하위권은 몰라도 미국의 상위권 약대에 한국 대학교 학점으로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중하위권은 뭐 지금 학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그거는 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위주로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고요.
미국 약대 그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미국 대학교의 학점과 이수 과목을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6년제 통합 약대죠. 미국의 이제 그 인증된 약대 130여 개 중에서 약 9개의 약대만이 대학교 과정과 약대 과정을 통합시킨 통합 6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합격과 동시에 약대 진학이 조건부로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한국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미국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뒤늦게 깨달은 이제 한국 대학생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곧바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국 대학에 입학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얼마나 늦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 미국 학부로 다시 편입을 하려면 각 학교에서 원하는 선수 과목들이 각각 공통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자 하면 전체적으로 선수 과목까지 이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2년에서 뭐 4년 정도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약대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이제 흔한 오해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많은 한국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미국 약대는 학부 2학년 마치고 바로 간다. 2 플러스 4 구조다.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네이버나 구글에 봐도 이제 미국 약대 전문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유학원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블로그나 이제 포스팅이나 광고 자체를 무조건 미국 약대는 2 플러스 4, 2 플러스 4가 무조건이야.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정확하지 않고요.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데 실제 통계상, 데이터상 미국 약대 입학생의 70% 이상이 미국 대학에서 3학년 이후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는 2 플러스 4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긴 한데 70% 안에는 사실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제 중상위권 말씀드렸죠. 미국의 상위권 약대들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이제 프리리퀴즈 사전 이수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1학년하고 2학년 총 4학기 내에 끝내기가 정말 정말 어렵고요. 교양 과목도 해야 되는데 못 끝낼 경우에 3학년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GPA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입학 시험, 약대 입학 시험, 피켓이라는 게 2024년 사라진 이후에 정량 평가 요소로 GPA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 평가 요소를 미국 중상위권, 상위권 약대들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팔마시스트 쉐도잉, 약사 쉐도잉이라든가 약국에서의 인턴십이라든가 메디컬 발론티어 이런 여러 가지 정성 평가 요소를 반드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필수 이수 과목까지 다 맞춘다는 건 4학기 내 거의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말씀드렸죠. 중하위권 약대, 정말 좀 랭킹 훅 떨어지는 약대들 같은 경우엔 이런 거 안 봅니다. 미국 학생들이 안 들어가요. 그런 학교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그런 데를 노리면 되겠지만 나중에 취업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곳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2학년 또는 3학년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미국 약대 지원의 중심에 팜카스라고 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먼앱하고 다른 거죠. 학생들이 이 플랫폼에서 성적표, 이제 아니면 지원 에세이, 추천서, 사전 뭐 이수 과목 현황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출을 한다는 거죠. 이제 1차 필터로 여기서 작동하는 게 사전 이수 과목 뭐였는지 GPA, 이제 뭐 젠캠이나 젠바이오, 올고, 뭐 바이오캠,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약대에서 요구하고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 요소 중요하다고 했죠. 보통 최소한 요즘에 이제 그 최신 트렌드로 상위권 약대들은 약사 쉐도잉을 5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UCLA부터 해서 USC, 서던 캘리포니아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이제 미시건부터 해서 미네소타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약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니면 추천한다, 필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부터 해서 뭐 리더십 경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추천서도 써야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팜카스에는 보통 이제 가을에 입학하기 위해 전년도 8,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인터뷰까지 완료한 다음에 이제 약대에 입학하게 되는 과정이죠.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 그 미국 약대 이제 그 담당자로서 입학 사정관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최종적인 요즘에 그 미국 약대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약대들은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의대, 치대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떨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보면은 이제 가장 흔한 실수가 뭘까요? 선생님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버벅거리거나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에 일단, 인터뷰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여러 과정들이 학교 기준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초청을 받는데, 인터뷰를 실제 진행을 해보면 가장 흔한 실수가 본인이 왜 약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피상적이라든지, 그냥 우리 집에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약사가 되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목표,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많이 없거나, 그리고 그 서류 전형보다 영어 실력이, 커뮤니케이션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인터뷰에서 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약대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스펙이 잘 만들어진 학생보다는 실제 의료 현장을 이해를 하고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제 미국 약대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4년간 약대에서 학년별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학년별로 어떻게 취업 스펙을 쌓아야 되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대 1학년 보통 이제 PY1 또는 P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대 1학년이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가장 과소평가되는 시기입니다. 약대생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적응기다. 단순히 이제 1학년이니까 적응기 천천히 편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학년이 이후 3년간 이제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게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바이오캠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대용 바이오캠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의학화학, 메디시나 케미스트리라든가 뭐 휴먼 피지올로지, 그다음에 약물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약사 언어의 토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약학에 대해서 기초 약학이 약하면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통합적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테라피틱스, 약물 치료학입니다. 이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가게 되는 거죠. 이 테라피틱스는 나중에 나플렉스에서도 거의 3분의 1 이상 나오는 게 약물 치료학입니다. 또 이제 취업 관점에서도 보면 GPA가 나중에 못 끌어올리는 강력한 필석이 있고 학생의 뭐 리더십, 초기 연구 이런 것들도 1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추천서에서 나중에 취업을 위한 추천서에서 꾸준했다, 계속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이제 약대 선택의 첫 번째 차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 학생의 약대 과정에서 학부, 연구, 교내 인턴십이 탄탄한 약대가 있고 명색만 약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활동, 액티비티를 이제 얼마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약대 퀄리티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또 이제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약대 수준이 또 드러납니다.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약물 치료학, 테라피틱스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만지는 거고 2학년부터 통합 약물 치료학하고 그다음에 짧은 현장 실습 이거를 이제 EP라고 합니다. IPPE 이게 이제 학교 내에서의 현장 실습입니다. 이게 이때부터 이제 학생의 평판이 만들어지는데 지도 약사 이제 프리셉터라고 하죠. 지도 약사가 학생들을 얼마나 신뢰할 만큼 이제 기억을 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에피까지 그 외부에서 현장 실습까지 배치 추천서 채용 정보까지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도 약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학교 주변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 임상연구센터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약대는 아예 뭐 주위에 시골이기 때문에 대형 뭐 임상병원 센터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조그마한 이제 커뮤니티 리테일 약국에서 이제 그 실습을 하게 만듭니다. 대도시 약대일수록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현장의 폭 이런 것들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3학년이 되면 약대 4년 중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약 학년이죠. 고난도 이제 치료학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복합 환자 관리 이런 것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진로를 이때부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임상이냐 아니면 리테일 커뮤니티 약국이냐 제약회사냐 이제 뭐 어떤 MD 뭐 이제 PhD 같은 이제 연구 쪽으로 갈 거냐 이럴 때를 이제 잡아놓기 시작해야 4학년 실습을 그거에 맞춰서 짤 수 있다는 거죠. 학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에피 시키는 대로 너 저기 가서 저기서 이거 해 이렇게 되면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펙에 맞춰서 학교에다 요청도 할 줄 알아야죠. 내가 실습을 어디서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래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취업 스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도 또 약대 선택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제 제약회사 트랙을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약대 재학생 때 학부 그 제약회사 인턴십이라든가 펠로우십 이제 연구 프로젝트가 또 따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가 대도시에 있는 제약회사 본사, 대학병원 인근 약대일수록 당연히 많겠고 중하위권 약대들 거의 뭐 시골에 있는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골 약대를 갔는데 거기서 제약회사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 모든 것이 결산되는 해죠.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년 내내 풀타임 임상 실습, 에피 이게 36주, 144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지만 나플렉스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학생의 실무 평판을 완성하는 거고요. 현장 평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추천서, 그다음에 추천서가 또 인터뷰가 또 병원 레지던시로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나플렉스라든가 MPJ 시험도 보고 병원 레지던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엔 8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도 약대 선택의 마지막 차이가 또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상위권 대도시 약대는 학생들을 말씀드렸죠. 대학병원이라든가 임상연구센터로 보내주기 때문에 병원 레지던시 취업하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고 하위권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졸업장이 같아도 약대 졸업장 같아도 학생의 손에 쥔 이제 그 추천서라든가 네트워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 약대 4년이라는 게 학생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이제 내가 재학 중인 약대가 얼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쳐주고 도와주느냐 이게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약대 선택이 학교 이름, 그 네임 밸류가 아니라 4년 동안 나의 그 어떤 인프라 위에서 커리어를 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이제 그 미국 약대 4년 동안 학생들을 많이 이제 지켜보셨는데 이 학생은 이제 1학년부터 완전히 다르다. 이 학생은 취업도 성공하고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는 학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껴짐이 오시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외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학생이 어떻게 막 스마트함 이런 것보다는 이 학생이 처음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구나 이런 게 눈에 띄는데요. 1학년 때부터 이런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커리어의 방향성이 병원 쪽인지 리테일인지 연구인지를 일찍 고민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교수님들 오피스 아워라든지 또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리서치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뭐 병원의 발런티어나 인턴십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또 특히나 이피나 에피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이트를 경험을 하게 될 때 가능한 한 네트워크를 그 현장 내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학교의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방향성이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스펙이라든지 향후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약대를 졸업했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약대 졸업 후에, 약사 면허 시험 쪽이 남겠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나플렉스, 그다음에 나플렉스 통과한 이후에 주별 약사법 시험, MPJ를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잠깐 보는 집중해서 넘는 시험, 이렇게 좀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시험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약대 1, 2, 3학년까지 동안 쌓은 교육이 제대로 축적됐는지 검증하는 최종 장치예요. 그래서 나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평가, 그다음에 환자에게 맞는 약물 선택, 안전한 조제,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MP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별 약사법, 그다음에 연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평가합니다. 이 지식만 외우고 케이스 연결을 약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저도 많이 봤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나플렉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봐서 저희 판메디 랩에도 나플렉스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나플렉스 떨어져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나플렉스 합격률을 보면 이제 초시죠. 첫응시 하는 나플렉스가 2021년도에 80%에서 2025년도에 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MPG도 약사 법규 시험도 합격률이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붙는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 안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유학생들이 이 나플렉스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단순히 이제 약사 면허 취득의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대를 졸업한 후에 OPT 기간이 곧바로 카운팅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플렉스에 떨어지게 되면 3개월 후부터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취업까지 할 수 있는 12개월 중에서, 3개월이 날아가는 거죠. 9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먼저 하더라도 나플렉스에 떨어지면 고용주가 이제 해고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PT가 H1B 추첨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플렉스 합격이라는 게 단순히 면허를 늦게 받느냐 빨리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H1B 취업 비자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해보면 지금 선생님도 또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나플렉스에 한두 번 떨어진 학생들,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 단계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준비를 하던가요? 어떤가요? 그 학생들 사실 타격이 좀 크죠. 특히 유학생들이 다음에 시험을 다시 보면 되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OPT 기간도 밀리고 또 그렇죠. 한국으로 또 귀국을 하더라도 약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전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들이 지연이 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다른 학위로 연결을 하면서 다시 재정과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점이 조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 1학년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 좀 위험성 있게 걱정하지 마시고 약대 재학 중에 1학년부터 그냥 그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나플렉스는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학교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약대 그 입학 전부터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그다음에 졸업 후 면허 시험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 취업하고 포지션별 취업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은 사실 그 현재 미국 약대 재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미국 약대 입학을 앞둔 이제 학부생, 미국 대학교 아니면 한국 대학교 학부생들이나 미국 약대를 고려 중인 고등학생들한테도 본인의 미래를 이제 미리 그려보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래요. 먼저 이제 그 미국 약대 졸업 시점부터 취업까지, 그 다음엔 또 이제 어떤 단계가 거치는지 한번 볼게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흐름인데,
미국 약대 졸업, 그다음에 면허 시험, 취업 이렇게 단순히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 세 가지 단계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이제 시험 공부가 아니라 먼저 어느 포지션으로 미국에서 어떤 취업 포지션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약대 3학년 정도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미리 정해야 된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임상약사이냐 아니면 리테일 커뮤니티 약국이냐 아니면 병원 레지던시 졸업 후에 이제 1, 2년을 추가 수련하더라도 이렇게 갈 것이냐 제약회사, 제약산업 쪽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4학년 실습 에피가 추천서, 이력서, 인터뷰 시험 일정까지 다 달라집니다. 진로가 안정해져서 이거 안정해진 상황에서 그냥 나플렉스 시험만 준비하면 취업 시즌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채용 방식도 다릅니다. 병원 임상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를 전제로 해서 정해진 시즌에 맞춰야 되고 지역 약국 은 이제 상시 채용이긴 한데 이게 지역, 체인, 비자 스폰서 이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달라요. 그다음에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면허보다 직무 역량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 놓치는 게 주별 면허 시험의 이제 차이인데 주마다 주별 약사법, MPJ가 있고 제 자체 시험, 배경 조사, 실습 기준 이게 다 제각각 일에서 어느 주에서 일할지 빨리 정해야지만 그 주에 가서 주별 약사 법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험 일정,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입사 일정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디든 되면 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약사 면허가 늦어지면 병원은 이제 입사, 레지던시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역 약국 같은 경우에도 시작일과 면허 발급이 어긋나면 취업 오퍼 자체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졸업 후에 미국 약사 취업이라는 게 시험 결과 나오면 일자리를 찾겠다 이런 게 아니라 면허 발급과 입사 시점이 어긋나지 않게 거꾸로 일정을 설계해야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이제 요즘에 미국 약대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 중에서 이제 보통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요즘에 그 진로를 언제쯤 확실하게 정하는 걸 많이 보셨나요? 아, 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이피나 에피를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여러 리테일이나 뭐 제약회사, 병원에서의 이런 업무 환경이나 역할들을 본인이 체험하고 고려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피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여러 탐색을 하다가 실제 에피를 하면서 해당 직무 관리자라든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나면 졸업 전에 진로가 거의 결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정보를 미리 가져갈 수 있는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미리 학교 지원 전부터 이런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진로가 더 빨리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사실 이제 이번 세 번째 섹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부터 시작은 한 건데요.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이제 그 취업 루트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 지역 약국이 있고 병원 레지던시가 있고 제약회사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연봉만 보고 이제 결정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거고요. 반드시 이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취업 포지션에 대해서 진입 난이도, 그다음에 둘째, 근무 환경하고 번아웃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유학생이 이제 비자 면허 타임라인과 그 루트를 맞추는 데 가능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앞에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유학생은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죠. 제가 네 번째 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세 가지를 다 엎어버린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길이 유학생들에게는 막힌 길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동네, 지역, 그 리테일 약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리도 굉장히 많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런데 유학생들에게 이제 H1B 취업 비자,
그다음에 SSN이라고 하죠. 사회보장번호, 그다음에 면허 발급, 고용주 비자 스폰서 정책이 얹혀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병원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경쟁도 치열해 보이는데 말씀드렸죠. 비영리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엔 H1B 추첨 자체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진입 경쟁이 미국 시민권자 애들도 못 들어갑니다. 거의 굉장히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가 좋아 보이느냐 이게 아니라 유학생 입장에서는 어디가 내 신분과 스펙, 목표와 맞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루트, 리테일 약국에 대해서 볼게요. 이 리테일 약국은 이제 취업 포지션, 자리가 굉장히 가장 큽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장이라고 첫 번째 섹션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의 약사는 30여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5% 이상이 리테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리테일은 CVS나 월그린만 떠올리는 게 함정인데 실제 시장은 훨씬 더 다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형 체인 약국, 대형 체인이 41.4%, 독립 약국이 19.8%, 슈퍼마켓 이런 뭐 약국이 이제 드럭스토어들이죠. 16.3%, 대형 마트, 월마트 이런 곳들이 이제 15.3%, 스몰 체인 3%, 병원 체인 리테일 4.2%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어느 형태냐에 따라서 연봉이나 업무 강도 이런 것들, 채용 관행, 유학생 가능성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큰데도 상위권 학생들이 점점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양적으로는 큰데 질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약국 체인 고용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대형 체인점이라든가 전통적인 드럭스토어들 같은 경우에도 조제 마진 축소라든가 점포 폐쇄, 구조조정 이런 것들도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장 쉽고 안정적인 길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이제 헬스 퍼스널 케어 리테일 약사 평균이 12만 정도, 그다음에 커뮤니티 약사가 이제 12만 달러, 관리직이 14만, 스텝 파마시스트가 이제 14만 정도 됩니다. 숫자는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연봉이 아니라 그 연봉을 받으려 이제 어떤 강도의 근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고강도 조제, 예방 접종, 인력 부족하고 주말 저녁에도 근무하고 매출 실적, KPI 압박도 받고 뭐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보험도 리필하고 이제 속도 오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리테일 약국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업 플랜처럼 여기고 이제 그 병원 임상에 비해서 이제 성장하며 전문성을 쌓는다기보다는 버티면서 운영을 견딘다 이런 느낌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까지 얹혀서 같은 리테일 약국이라도 어느 체인,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가 결정적인 이제 문제죠. 반대로 이제 운영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강한 이제 경영, 관리 경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붙을 수 있느냐 이거보다 내가 이 구조를 견디고 활용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선생님도 이제 미국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리테일 지역 약국 리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비자 스폰서를 잘 해주는 체인 잘 해주지 않는 형태 이런 것들이 따로 구분이 될까요? C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체인의 외국인 약사 채용 전담 부서가 있고, 최근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추천 리스크나 인력 구조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편이긴 하고요. 일부의 인력 부족 지역이라든지 특정 주에서는 아직도 유학생 채용 의지가 남아있는 체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특히 병원 시스템과 연결된 리테일 쪽이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앞으로 중요한 것이 조제 중심의 약사 역할이 축소가 되고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테일은 되고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약사인지, 어느 체인인지,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OPT가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취업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루트, 병원 레지던시를 좀 볼게요.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병원에서 1, 2년 정도 더 수련받는 길인데, 이제 그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미국 약사로 이제 길게
이제 잘 살고 싶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길이죠. 왜 그러냐면 리테일 약국이 이제 약을 조제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주는 거다. 이렇게 되면 병원 약사들 같은 경우엔 의사나 간호사하고 한 팀이 돼서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얼마나 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직접 결정하는 사람이 병원 임상약사입니다. 그래서 일의 퀄리티, 격이 다른 거죠. 연봉도 병원 약사가 이제 약 14만 9천, 15만 달러 정도고 외래 진료가 15만 2천 달러 정도로 리테일 약국보다 훨씬 높고 직무 만족도가 80%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병원에 취업한다 이거하고 병원에서 진짜 임상약사로 일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대학병원이라든가 암 전문 병원처럼 이제 흔히 좋은 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환자 옆에서 일하는 자리가 거의 다 PGY1 이제 이게 이제 1년차 레지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PGY1이 기본이고요. 여기서부터 임상 전문 약사라든가 매니저, 디렉터 같은 이제 윗자리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또 병원 갈 거면 무조건 PGY1이 아니라 좋은 병원, 좋은 자리일수록 PGY1이 사실상 필수고 그 외의 길은 점점 좁아진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약대 3학년이 끝나기 전에 그냥 병원 취업이다. 이게 아니라 PGY1 임상 트랙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늦으면 4학년 실습 에피 추천서 자체, 그다음에 레주메도 다 어긋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또 숫자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병원 매칭률이 2026년도에 PGY1이 76.5%, 2025년도에는 81%였는데 꽤 높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위험한 착각일 수가 있어요. 이 숫자는 준비 없이 4명 중 3명이 붙는다. 이게 아니라 인기 병원, 좋은 지역, 또 전공으로 가려면 훨씬 좁은 경쟁이라는 거죠. 결국 숫자만 보고 이제 오면 늦고 구조를 알면 레지던시는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준비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같은 PGY1이라도 이제 그 어떤 병원에 매칭되느냐가 또 그 다음 커리어를 얼마나 결정을 지를까요? 어, 이름이 좀 약한, 명성이 약한 병원이라고 해서 뭐 이런 활동이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닌데, 현장에서는 어디서 레지던시 활동을 했는가가 일종의 본인의 브랜드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PGY1의 매칭 자체보다는 어떤 병원의 트랙으로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특히 상위권 메디컬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교육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케이스를 다루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여러 의료진과 한 팀으로 환자 치료 결정에 직접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생기고 연구 기회가 생기는 이런 기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커리어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좋은 대학병원들은 본인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 PGY2나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선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루트, 제약회사를 볼게요. 학생들이 이제 가장 동경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가장 좁고 이제 전략적인 어떤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뭐 학생들이 그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병원처럼 이제 24시간 환자를 안 봐도 되는 거고 연봉도 가장 높고 재택도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많고 만족도도 가장 높다는 거죠. 제약회사에 있는 약사의 평균 연봉이 뭐 약 22만 달러까지 올라가고요. 만족도도 95.9%, 원격 근무 28.1시간, 보험 약가 관리도 15만 7천 달러, 연봉 라이프 스타일 만족도 모두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좋아 보인다 이거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겠죠. 제약회사는 이제 약사라는 직업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약학 지식으로 직무별로 완전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어떤 자리는 약사 면허보다 글쓰기, 어떤 라이팅이라든가 이제 데이터 정리가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자리는 또 임상 시험 경험이 핵심이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병원은 레지던시, 리테일 약국은 면허 운영 이런 것들이 공통 입구인데, 제약회사는 자리마다 포지션마다 요구가 다 다른 가장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착각이 약학 박사, 팜디 학위만 있으면 좋아하겠지 이런 건데 이런 건 절대 정반대고요.
학위보다 약대에서 어떤 직무에 왜 맞는지, 관련 약대에서 인턴십 프로젝트, 펠로우십,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병원에 이제 PGY1이 있다면 제약회사에서는 산업 펠로우십 이거 신입 약사용 1, 2년짜리 훈련 정도로 얘기하는데 펠로우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병원 레지던시보다 더 좁은 가장 경쟁적인 입구입니다. 약대 4학년이나 졸업 직전에, 제약회사 한번 지원해볼까? 뭐 이러면 당연히 100% 불가능하죠. 이미 늦었고요. 미국 대학교 때나 학부 또는 이제 약대 제약생 때부터 산업 인턴십부터 해서 FDA, 뭐 제약 활동, 아니면 의학 정보, 임상 시험, 의약품 안전성 검증, 뭐 강한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런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직무 언어를 따로 쌓아야 되는 별도 트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할수록 빨리 결정해야 되고 산업, 제약 산업 쪽은 늦은 학생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미국 대학 학부 때부터 제약회사 트랙을 준비해서 실제 산업 펠로우십까지 들어간 한국 학생, 현장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한국 F1 비자를 가진 학생들 중에 굉장히 드물지만 있긴 합니다. 이 학생들은 갑자기 방향을 뭐 펠로우십 하겠다라고 해서 틀었다기보다는 학부나 약대 초반부터 이미 나는 인더스트리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제약회사 관련된 인턴십이라든지 관련된 학생의 클럽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클럽을 새로 개설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받아 이러한 스펙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학생들은 어, 사실 펠로시까지 간 학생들은 성적만 좋기보다는 일찍부터 본인 커리어를 좀 잘 빌드업 해놓은 학생들이 많고 재학 펠로우십은 계약 기간이 최소 2년 정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비자 관련해서도 준비가 사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OPT가 얼마나 기간이 주어지는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미국의 유명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 건데, 유학생이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미국 학생은 이제 어느 포지션이 매력적이냐, 이게 질문인데, 유학생은 어느 포지션이 합법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이 질문이 되는 거죠. 실력 이외에 OPT, H1B 취업, 추첨, 그다음에 캡 면제, 고용주 스폰서 의지라는 이제 이민 필터가 한 겹 더 얹혀집니다. 근데 첫째 이제 지역 약국, 리테일 약국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도 많고 채용도 공격적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유학생들에겐 가장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H1B 추첨은 2027년 임금 가중치 선발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 약사 같은 이제 낮은 임금 자리는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업도 외국인 신입을 뽑을 이유가 약해지고 스템이 안 되는 일반 팜디 같은 경우엔 12개월 OPT 안에 면허부터 취업, H1B 추천까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요. 둘째, 병원 레지던시 같은 경우엔 진입은 어려운데, 유학생들에게 가장 전략적인 생존 경로다. 이게 되고요. 대학 부속병원, 비영리 교육병원, 학술 의료기관, 이런 것들은 다 H1B 추첨이 면제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스폰서십을 회피하고 이제 포커스라고 하는 이제 그 스폰서 필요한 그 지원자들이 여기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매칭이 까다로워서 대학 부속인지 추첨이 면제되는지 이제 외국인 이력이 있는지 면허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렵지만 가장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신입 펠로우십이 좁아서 단기 진입은 어려운데 산학 연계 펠로우십은 고용주가 대학이라서 이제 추천 면제 연결되고 글로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H1B 영주권 스폰서까지 유연하게 씁니다. 그래서 약대 졸업 직전에 결정은 이미 늦고 약대 1, 2학년 때부터 산업 인턴십이라든가 의학 정보 규제 연구 영어 동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열심히 쌓아야 되고요. 이제 리테일은 쉬워 보여도 이제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병원은 가장 전략적인 생존이 가능하고 제약회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신에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준비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미리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 약대 학생이 이제 뭐 리테일에 들어가서 비자를 안정시킨 다음에 나중에 병원 레지던시나 아니면 제약회사로 이제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실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뭐 소수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리테일 들어가고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것과 리테일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나중에 이러한 그 네트워킹을 쌓아서 병원에 대한 경험도 만들고 그래서 제약회사로 이동하는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경우들은 또 완전히 전략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뭐 처음에 리테일 쪽을 경험을 하고 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에피를 통해서 이런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 네트워킹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병행을 하면 당연히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비자 문제가 사실은 많이 해결이 돼야 되고 본인의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면 제약회사에서 영주 컨스펀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 약사로 취업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H-1B 취업 비자 정책이 최근에 개편이 됐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거고, 미국 약대 재학 시기의 취업 스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취업 스펙을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미국 약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1B 취업 비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H1B는 이제 운 좋으면 뽑히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2026년 2월 27일부로 이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1990년부터 도입 이후에 35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개편을 발표했고요. 예전에는 연봉 6만 달러든 25만 달러든 똑같이 이제 H1B 확률이 29.5%의 무작위 추첨이었는데 2027년 회계 연도부터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임금 기반 가중치 추첨제라고 하는데 미국 노동부에서 임금 4단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높을수록 추첨권 장수가 늘어서 임금 레벨입니다. 레벨 1은 한 장, 레벨 2는 두 장, 레벨 3는 세 장, 레벨 4는 네 장 이렇게 준다는 거죠. 당첨률도 레벨 1이 29.5%에서 15.2%로 뚝 떨어졌고요. 레벨 3는 45.8%, 레벨 4는 61.1%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아니라 학생의 전공, 그다음에 연봉이 추첨 확률을 수학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스템 격차도 벌어지는데 스템이 OPT 스템 계열 같은 경우에는 OPT 3년이기 때문에 세 번, 1년에다가 추가 두 번까지 더해서 총 세 번을 누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첫 해 45.8% 확률, 그다음에 기준 세 번까지 누적이 되면 87%까지 H1B 추첨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템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OPT 1년 딱 12개월만 주게 되고 추첨은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레벨 1일 경우엔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리테일 같이 신임 약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당연히 레벨 1이나 레벨 2밖에 안 되겠죠. 연봉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어 H1B 통과가 될 가능성이 20%도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은 졸업 후에, 약대 졸업 후에 높은 연봉 포지션에 취업을 해야지만 고용주가 적극 스폰서싱을 해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스템 적용 약대로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스템 OPT 총 3년이 적용되는 미국 약대는 단 한 군데만 있습니다. 보스턴의 MCPHS가 유일하고 MCPHS 졸업생들만이 H1B 추첨을 세번으로 총 84에서 87%까지 당첨 확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명문 약대를 졸업하더라도 유학생 입장에서는 1년 안에 이 낮은 추첨을 통과해야지만 한국으로 강제 귀국하는 일이 절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이제 MCPHS 한 군데만 스템이라는 건데 좀 다른 약대들은 이제 한국 약 학생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도 들어간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MCPH에서도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만 스템 OPT가 적용이 되는데, 미국의 제약산업계에서 과거와 다르게 원하는 인재들의 풀이 달라지고 있어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저희가 이런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우선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입학 당시부터 이렇게 졸업 후 취업까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더군다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런 유명한, 어떤 약대가 유명한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실제적으로 졸업했을 때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런 구조를 제공하는 학교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면서, 먼 미래를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대 제약 중에 스펙을 미리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미국 약대 졸업 직전인데 여전히 GPA는 약대 GPA는 만점인데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랑 이제 리서치 정도, 이제 퍼블리싱도 하지 않은 리서치 정도밖에 없는 약대생이 이제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미국 약대 재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 약사 채용은 두 단계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격 시험 같은 거죠. 이제 이제 팜디 졸업, 그다음에 실습 시간, 나플렉스, 그다음에 MPJ, 주 면허, 이게 없으면 지원서도 못 낸다는 거고, 근데 다 갖춰도 끝이 아니죠? 두 번째 경쟁이 시작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비교를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4학년, 약대 4학년의 임상실습, 에피를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임상지도 약사, 프리셉터가 추천서를 해줬냐, 연구 리더십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합격을 가른다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약대 GPA만 활동, 액티비티만, 그다음에 EP, 에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셋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면 따로 놀면 안 돼요. GPA가 약하면 첫 문턱부터 당연히 막히는 거고, 에피가 평범하면 뭐 추천서가 뭐 안 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라든가 연구, 리서치 스펙이 없으면 같은 성적대의 학생들 사이에서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졸업하면 못 만드는 거고요. 약대 재학 중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약대를 졸업하면 면허시험, 취업, 매칭 이런 것들에 쫓기게 되는 거고, 유학생들은 OPT, 그다음에 비자 타이밍까지 잡아야 되는데 새 리더십, 학생회장, 롱텀의 이제 연구 리서치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고요. 이제 약대 졸업 후에는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제출하는 시기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제 졸업할 때 약대 3,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이건데 그럼 그 전에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건데 재학 중에는 EPFP 연구실 교수 학생단체 인턴십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노력도 추천서나 프로젝트 로테이션 이런 것들로 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대 졸업하면 똑같이 노력해도 훨씬 더 적게 돌아온다는 거고요. 결국 약대 재학 중에 스펙이 이제 본인의 이력서를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대 졸업 후에를 이제 스펙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거두는 시간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중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약대 4학년이라도 또 이제 추천서가 강한 학생하고 평범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보셨을 때 보통 이제 몇 학년 때부터 만들어질까요? 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GPA 관리도 하고, EPFP도 잘하고, 여러 네트워킹도 만들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이 학생들은 뭐 몇 학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기보다 사실 처음 시작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고, 본인의 리더십과 본인이 가진 역량이 정말 100%, 200%다 나와야 되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성적만 좋고 GPA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나 어떤 에피나 이런 걸 하면서 프리셉터라든지 이런 이 네트워킹 속에서 이 학생에게는
이런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 만하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향후에 채용에 대한 기회를 주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직스러운 이런 것들을 주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추천서를 만난 학생들은 결국에는 교수님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또 학생의 활동도 굉장히 오래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입비나 에피에서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리소스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몇 년 동안 그런 관계나 또는 평판을 쌓아오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가장 아,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말씀드렸죠. 앞에서 미국의 약대가 이제 약 130개가 좀 넘게 있는데 인증된 약대가 이 약대들 중에서 이제 전에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약사 취업이 목표가 돼야 되고 약사 취업을 성공시키고 나의 미국 약사로서의 커리어를 완성시키는데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재학 중인 내가 졸업하는 약대에서 나의 모든 스펙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 약대마다 이런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능력이 천차만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약대 선택, 지금 이제 약대 재학생들한테는 아니고,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 또는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엔 나중에 약대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생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입학할 미국 약대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보면 가장 위험한 실수가 미국 약대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문구를 그대로 그냥 보고 아, 여기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실무 중심, 최첨단, 글로벌 리더 양성, 이런 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가 거의 미국의 모든 약대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좋다 결정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요. 진짜 봐야 될 건 그 약대의 수치와 구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섯 가지로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입학할 약대의 나플렉스하고 MPJ 1차 합격률을 봐야 됩니다. 학업의 질과 시험 대비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2025년도에 평균 85.7%, 편차가 11.5%라서 약대만 달라져도 면허 못 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약대의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을 봐야 됩니다. 임상 약사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PGY1, PGY2 매칭률을 봐야 되는데 이게 높으면 이제 그 약대가 병원 레지던시에 맞춰서 준비시키고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잘 잡혀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미국 약대 실습 네트워크를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보통 2학년 때 EP를 합니다. 학교 내의 실습이고요. 에피 4학년 때 학교 바깥에서의 임상 전문 고급 실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건은 모든 약대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실습을 시켜주느냐 이게 약대마다 천차만별 다르고요. 대형 병원, 전문센터나 FDA 아니면 뭐 산업, 코업 구조에 따라서 스펙의 결도 다르고 인프라 밀집 지역 약대는 지역이 곧 스펙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유학생 지원과 비자 행정을 봐야 됩니다. CPT, OPT 처리하는 거, 취업 지원해 주는 거, 비자 친화적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유학생 전용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그 약대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약대 주변의 메디컬 인프라입니다. 미국 약대가 대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같아도 도시가 다르면 4년 후에 취업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이렇게 이제 병원이나 제약사, 바이오가 밀집된 메디컬 허브 안의 약대는 당연히 약대 제약 중에 대형 병원에서 인턴십부터 리서치부터 임상 경험 풍부하게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일자리에 진입할 수가 있죠. 임상 케이스라든가 이제 네트워크 학회 교류도 차원이 다른 거고요. 결국 약대를 잘 고른다. 이거는 이제 면허 합격률, 임상 실습 환경, 레지던시 매칭률, 유학생 비자 지원,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나에게 맞는 약대를 선택하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질문은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이 미국 약대를 고르실 때 내가 지원할 약대를 리스트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정보, 뭐, 사실 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통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보던가요? 그리고 실제,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고, 그 학생들이 이제 약대를 졸업하는 결과하고 잘 맞나요? 예? 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 한국처럼 학교의 이름이라든지 랭킹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보시는데요. 물론 당연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취업 시킬 때 보면 졸업부 결과가 이렇게 학교 랭킹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한국 학생들은 이미 표준화된 이런 시험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합격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학생 커리어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입비나 앱비를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병원이나 그리고 제약계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있는지, 또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부 경쟁을 통해서 미국 학생들과 에피 플레이스먼트를 경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매칭해주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유학생에게 이런 학업 지원 구조가 얼마나 편안하게 되어 있는지, 뭐 도시의 메디컬 인프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라이센스를 따고 병원이나 제약 쪽에서 실습할 거라면 이런 인더스트리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국 약대 선택 기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짚고 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봤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미국 약대를 처음 알아볼 때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나 미국 의대나 치대 랭킹은 뭐 MCAT라든가 DAT 뭐 최종 어떤 의대 합격률 뭐 이런 것들 연구 펀딩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믿을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미국 약대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전체 그 약대 학장들에게 또 보직 교수가 다른 약대들을 주관적으로 US 뉴스에서 그냥 설문지 서베이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약대 학장들이 보고 그냥 나는 이 약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약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설문지를 갖고 랭킹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 귀찮죠. 그래서 약대 학장들 중에서 이 부분에 서베이에 반응하는 학장들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약대 학장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랭킹을 매긴 걸 갖고 이 모든 한국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보고 여기 좋은 약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볼 때마다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원할 약대는 나플렉스 합격률, 이제 취업률, 뭐 이제 이 약대 졸업생들의 초봉, 유학생 비자 인프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1%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의 약대 랭킹 자체가. 그래서 또 이제 그 네이버를 보면 국내 유학원의 거의 대부분이 저도 이제 서치를 해보면 국내 유학원의 거의 대부분이 이 US 뉴스 랭킹 약대만 보고 학교를 좋다 좋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그냥 좋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미국의 이제 의치학대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평가기관이 2군데가 있어요. 그게 US 뉴스 월드 리포트고 또 하나가 요즘에 가장 극광되고 떠오르는 곳인데 컬리지 팩추얼이라는 랭킹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컬리지 팩추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육부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졸업생 연봉이라든가 취업률, 나플렉스 합격률, 병원 매칭률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랭킹을 매깁니다. 이게 제일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비자와 취업이 절박한 유학생들에게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나침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랭킹의 격차를 보면 뭐 극단적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명문 약대죠. USC 같은 경우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14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컬리지 팩추얼에는 1위입니다. 그다음에 MCPHS 약대 같은 경우에는 US 뉴스에서는 거의 중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는데 컬리지 팩추얼에서는 작년에 이 미국 약대 랭킹 2위였습니다. 굉장히 차이 크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또 노스이스턴 약대 같은 경우에도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는 25위 아래인데 컬리지 팩추얼에서는 7위입니다. 결국은 이제 US 뉴스 이제 그 랭킹만 보고 후광만 보고 미국 약대를 선택하게 되면 화려한 명성 뒤에 결국은 취업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유학생들은 그걸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컬리지 팩추얼 랭킹을 고려해서 약대 진학을 할 때 이제 그 정말 졸업 후에 취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이런 랭킹 컬리지 팩추얼만 보면.
이 랭킹 자체는 졸업생들의 성과를 분석해 놓은 공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많은 졸업생들이 메디컬 허브 안에서 병원이나 제약회사 강항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취업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랭킹 수준이 매겨지게 되는데, 반대로 랭킹은 높아도 뭐 유학생 지원이라든지 실습 네트워크가 약하면 실습 시간의 양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약대를 선택할 때에는 어느 대학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더 유명한가라기보다는 이 대학에서 약대라고 하는 파마시스 컬리지 오브 파마시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를 취업 시장까지 끌고 가주는지, 연결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업 성과를 고민을 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현실적인 기준을 매겨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5가지 기준에 맞춰서 저희 판매드랩에서 추천하는 미국 약대 3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꼭 여기가 제일 좋다, 이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약대 3군데를 보면서 이 약대를 저희가 왜 추천하는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대 선택의 기준 5가지하고 부합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스타일로 약대를 선택해라, 이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이 약대들은 이제 컬리지 팩추얼 다 상위권이에요. 그렇지만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중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는 대학들이 약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 서던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컬리지 팩추얼 1위인데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는 14위입니다. 이제 이 USC 같은 경우에는 LA가 이제 서부 최대 글로벌 제약이죠. 그다음에 허브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제약회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약대 제약 중에 신약 인허가라든가 임상 시험이라든가 규제 실무 이런 것들도 열심히 싸울 수 있고, 그다음에 나플렉스 합격률도 87%가 넘고 PGY1, PGY2 매칭률이 이제 PGY1이 72%, PGY2 2년 차면 무조건 100% 매칭이 된다. 그 레지던시 과정을 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부 약대 중에서 제약산업 펠로우십 진출 1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제 14위로 평가하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스턴의 MCPHS인데 컬리지 팩추얼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S 뉴스에서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제 MCPHS의 강점은 비자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미국 약대는 OPT 12개월밖에 안 준다. 그래서 H1B 추천 비자 20%가 안 되죠. 통과율이 한 번이면 무조건 끝. 그런데 MCPHS의 PharmD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4학년 차에 MCPHS 6년제 중에 4학년 차에 스템 학사를 자동으로 수여받기 때문에 총 36개월의 OPT를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H1B 비자 추첨을 3회나 보장한다는 거고요. 말씀드렸죠? 87%까지 H1B 누적,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놀스 이스턴이라든가 아니면 러커스, 뭐 로드 아일랜드 이제 이런 학교들도 이제 그 안주는 단독 우위이기 때문에 졸업생은 비자에서 3배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미국 졸업생 평균 연봉 1위가 MCPHS입니다. 하버드나 조지타운이라든가 유펜보다 더 높고요. 10년 후에 중간 연봉 12만 5천 달러, 미국에서 전체 대학 중에서 9위고요.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또 이제 캠퍼스 자체가 보스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의 롱우드 메디컬 에어리어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최대 제약사 병원 연구소가 바로 옆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위스콘신 메디슨입니다. 어떤 시험이라든가 매칭이 압도적이고요. 위스콘신은 이제 한국에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나플렉스 합격률이 92% 넘고 전체 미국에서 6위권, 그다음에 PGY1 매칭률이 97%나 됩니다. 66명 중에서 실제 64명이 1년 차에 무조건 다 병원 매칭이 됐습니다. 사실 거의 또 전원 합격인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의 대형 병원 레지던시 책임자들이 이제 졸업생들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고, 유학생이 병원 약사로 비자를 뚫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USC처럼 팜디에 스템 OPT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스템 듀얼 디그리로 이제 OPT 3년 확보는 가능한데, 사실
약대를 다니면서 다른 전공학위까지 복수학위를 따는 건 거의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입학 전부터 별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LA 제약의 이제 허브, 이제 USC, 뭐 MCPHS 스템 3년 OPT, 위스콘신의 PGY1 매칭률 97%, 이 중에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강점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할까요? 이 세 대학이 전부 각자가 원하는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나 장점이 너무 다 다른데, 이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아주 우수한 1%의 스펙을 가진 졸업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졸업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에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아서 내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내가 병원이나 제약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MCPHS 대학의 스템 OPT 구조가 체류 기회가 가장 길다는 점은 장점이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병원 레지던스 매칭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고 매우 강점이고, USC는 제약 산업으로 진입하는 이런 환경이 가장 큰 강점이긴 하지만, 비자 커리어 안정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회들이 있겠지만, 비자 커리어 안정성이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는 최상위권에 미국 약대 랭킹 최상위권에 있는데 사실상 유학생 취업을 위한 어떤 조건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좀 피해야 될 약대를 추천해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국내 유학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보면 약대들 어떤 뭐 설명이 나와 있으면 대부분 다 좋은 얘기만밖에 없죠. 근데 저희는 이번에 이 약대들의 단점들, 유학생 기준으로 함정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대들은 다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약대들이에요. 이것들을 무조건 피해라. 이게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퍼듀입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 8위로 가장 이제 그 미국 약대하면 전통적으로 퍼듀를 많이 생각하는 한국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유학생 기준이에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퍼듀의 정체성은 박사 과정에 치우쳐져서 약대 설문조사에서는 8위로 나오는데 팜디로 이제 병원이나 제약사 취업을 노리는 유학생 네트워킹이나 스폰서십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자 행정도 퍼듀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 학기 풀타임 후에야 CPT 허가를 주고 OPT 전후에 이제 교내외 대학 내에서 약대 내에서도 이제 고용을 막아버리기도 해서 인턴십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임상 실습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 봉사나 공중보건 이런 쪽에 다 치우쳐져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 본사 이력서에 이런 게 제약회사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안 맞고요. 퍼듀가 있는 이제 웨스트 라파에트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 4만 5천 명짜리 이제 고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약 허브도 없어서 PhD 나중에 연구 PhD 쪽으로 가기엔 좋아도 함디로서 약사 취업을 하기엔 상당히 안 좋은 약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럿커스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럿커스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으시죠? 뉴저지의 럿커스. 럿커스는 이제 대형 글로벌 제약사가 연계가 강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제약 산업 쪽으로 가고 싶으면 무조건 럿커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꿈의 트랙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참여 제약사 거의 대부분이 F1 유학생들에게는 H1B 스폰서십을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한테만 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약대 성적이라든가 약대 학장 추천을 받아도 펠로우십 이력서조차 못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합격 후에 비자 문제로 해서 입사 취소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럿커스 약대에 입학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졸업생 명단도 대부분의 시민권,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어, 들어가기도 어렵고 약국이나 병원 매칭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대 주립대 방치 구조이기 때문에 유학생 세션이 오리엔테이션 한 번뿐이고 뉴저지 최고의 인프라 안에서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UIC입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많이 아시죠? 많은 학생들이 UIC를 또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카고 도심 임상 약학 강자로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11위에 있고요. 한국 학생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 또 여기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지독한 지역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URC 약대 재학생 69%가 일리노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지역 병원 선배들하고 강한 학연이라든가 지연을 형성해서 시카고 권역에서 좋은 실습지, 취업 자리를 따르면 현지 학생들 수백 명하고 내수 경쟁도 벌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UIC는 운영이 융통성 없어서 하국 약대 졸업이나 선행학습 유학생도 월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절 불가하고요. 1학년부터 4년 동안 풀 강제로 시간 돈 낭비가 막대하고, 그다음에 나플렉스 85.5%, PGY1 매칭률이 76%로 이제 추천 약대, 저희가 추천하는 약대들보다 격차도 크고요. 시카고 초대형 제약 헬스케어 이제 기업도 현지인 영주권 시민권자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H1B 스폰서십에 굉장히 시카고 쪽에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유학생들에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이제 미시간 애나버,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명문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시간 애나버,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3위인데 컬리지 팩츄얼에서는 2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크죠. 시스템이나 자본, 교수진 관심사가 3D 약사 배출이 아니라 이 미시간 같은 경우에 PhD, 박사 육성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 대부분이 이제 신약 발굴이라든가 약물 전달, 의료 통계 이런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제약사라든가 이제 병원이라든가 병원 약사 이렇게 정착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취업 연계, 기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요. 우수한 유학생일수록 교수진이 박사 진학을 오히려 PhD 쪽을 권유하기 때문에 핵심 미션이 임상 약사가 아니라 학자 양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플렉스 90.4%, PGY1 매칭률이 85.4%로 수치는 아주 좋은데 매칭 학생이 미시건 메디슨 단일 시스템에 편중돼 있고 앤아버 그 이 도시 자체가 12만 명 정도의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보스턴이라든가 LA처럼 이제 옮겨갈 제약사, 바이오텍 이런 쪽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PhD 연구 쪽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취업을 임상약사 리테일,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좀 그 선택하고 싶지 않은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입니다. 그 수니의 버팔로 뉴욕 주립대 대표 약대죠. 제 플래그십 학교 중에 하나인데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16위, PGY1 93.6%.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행정 핸디캡이 있는데 이 버팔로는 비자 행정이 경직된 주립대 관료주의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서 인턴십을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T 1년 보호 명목으로 CPT를 364일 미만으로 끊기 때문에 제약사 풀타임, 코업 같은 거, 장기 인턴십 제한 이런 걸 받아도 행정 승인에 막혀서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또 이제 PGY1 매칭률이 93.6%로 높긴 한데 매칭 기관이 뉴욕 내 이제 중소, 중견, 학술 의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H1B 풀도 시카고나 LA나 보스턴 대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요. 버팔로라는 도시도 자체가 이제 그 캐나다 접경에 인구 이제 25만 명의 폭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저지 제약 클러스터라든가 뉴욕에 있는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수백 킬로 있어요. 그래서 H1B를 넘기 위해서 이제 자본 네트워크나 이런 지리 행정 족쇄 이런 것들이 묶이기 때문에 학비는 최상인데 근데 유학생 취업 스펙이 이걸 만드는 데는 이제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섹션의 마무리를 줘볼게요. 이제 핵심만 정리해보면 결론은 하나인데요. 유학생들에게 미국 약사 취업은 미국 약대 선택 순간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H1B가 2027년부터 임금 가중치 추첨제로 개편되기 때문에 이제 운에 기댈 시대도 끝났고 스템 OPT 3년 적용 약대는 사실상 MCPHS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약대 졸업생들은 OPT 12개월 안에 면허, 취업, H1B 추첨 모든 걸 맞춰야 되는데 이
1년을 통과하는 시키는 재학 중의 스펙, 이게 졸업 후에는 못 만들고 또 재학 중에는 만들지 않으면 영영 다친다는 거죠. 이 상한선을 결정하는 게 미국 약대 자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실습 네트워크라든가 레지던시, 비자 행정, 이제 메디컬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같은 노력이 절반의 결과로 끝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팜디 약대라도 보스턴 롱우드에서 4년 보낸 학생하고 인구 4만 명의 이제 컬리지 타운에서 보낸 4년을 보낸 약대 학생은 추천서나 네트워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US 뉴스는 또 학장이나 보직 교수들의 주관 설문 100%를 결정되기 때문에 나플렉스 취업률, 초봉, 비자 인프라 이런 것들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고요. 컬리지 팩추얼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치들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추천한 약대들, 이제 말씀드렸던 컬리지 팩추얼 상위권의 유학생 취업 데이터가 우호적이고, 이제 퍼듀, 러커스, UIC, 미시간, 버팔로 이런 곳들은 이제 화려하기만 할 뿐이지 유학생 지원 사항과 취업 데이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약사 취업이 이제 약대 졸업장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미국 약사 커리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사실 뭐 졸업장 때문이 아니라 4년 동안 어떤 구조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비자가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첫 커리어가 시작되는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대학인가 당연히 보겠지만 이 유학생들에게 실제 이런 거 어떻게 시장까지 연결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현실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로서 미국 약대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현재 약대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판메디랩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판메디랩의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판매드랩의 이제 미국 약대, 미국 약사 프로그램은 이제 보면 첫 번째가 미국 약대 신입학, 현입학,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현재 학력, 그리고 뭐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GPA,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 이런 것들 현황들을 학생의 정량 평가 요소들하고 그다음에 약사 쉐도잉, 리서치,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정성 평가 요소들까지 정리해서 추가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이제 보완할 것들을 코칭해서 미국 상위권, 저희가 이제 추천했던 좋은 약대들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최종적으로 지원서부터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모든 것, 인터뷰까지 다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올인원 개념이죠. 하나로 맞춰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약대, 미국 약대 지원서라든가 에세이 등 이것도 이제 선생님도 많이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느낌이 한국 유학생 기준으로 이건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 학생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통적인 게 뭘까? 그리고 판메디랩처럼 이제 실제 미국 약대 출신 미국 약사로서 미국 약대 출신 전문가들이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먼트 에세이나 지원서부터 해서 전체적인 걸 관리해 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학생들의 인터뷰나 서류 지원을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 국제학교 학생들은 그 사이에 많이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뭐 스펙 면에서는 모두가 괜찮지만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왜 약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이야기로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약사가 되려고 하는지 또는 이 제약업계나 병원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지 또는 내가 약사 쉐도잉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봤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커리어랑 어떻게 연결을 짓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파미리랩처럼 미국 약대 출신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서
이런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학생 강점의 어떤 스토리화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스펙에 따른 약대별 그 지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원자의 지원서의 완성도 자체가 훨씬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판메디 랩은 다른 유학원과 다른 점이 이제 그 학생이 미국 약대를 입학을 했다, 뭐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메디 랩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모든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미국 약대 입학 후에 판메디 랩의 프로그램을 보면 약대 졸업 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약대 과목별로 이제 GPA 관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튜터링을 통해서 현직 미국 약사들, 약대 졸업생들이 직접 튜터링을 해주면서 GPA 관리를 해주고 있고, 학생이 약대 입학한 후에 약대 생활, 뿐만 아니라 재학생 과정의 GPA, 그다음에 약대 과정에서 이제 그 스펙,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학년별 스펙은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멘토링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대 생활 멘토링부터 해서 이제 그 학습에 대한 튜터링까지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인 건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라플렉스 시험에 대한 티칭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혹시 이제 라플렉스 졸업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리턴할 경우 대비해서 한국 약사 예비 시험, 한국 약사 국가고시까지도 저희가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판메드랩을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이 미국 약대 지원 준비부터 합격, 그다음에 입학 후에 졸업까지 재학생 과정부터 졸업, 약사 시험, 한국 약사 시험까지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한 멘토링까지 현직 미국 약사들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든 올인원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지원 시스템을 갖춘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내 판매리들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미국 약대 입학 전 과정부터 지원, 약대 입학 후 졸업, 면허 시험까지 판매드 대비 이런 모든 걸 한 학생한테 한 선생님, 두 선생님 이렇게 전문가들이 직접 A부터 Z까지 지원을 해서 취업까지 성공시킨다. 이런 것들이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이제 어떤 유리함이 생길까요? 어, 제가 유학생이라면 학생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그리고 각 시기별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유학생들은 GPA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면허 준비도 해야 되고 비자 일정이나라든지 이런 우리가 나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겠지만 나의 컨설턴트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멘토링을 받는 것도 실제 결과 차이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드랩의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약대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유학원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판매드랩의 이제 약대 어드미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이제 컨설턴트 선생님들은 미국 명문대뿐만 아니라 미국 약대, 의대, 미국 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대 지원서 작성하고 에세이 뭐 이런 것들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등록된 순간부터 최종 지원한 이제 약대 합격까지 그다음에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학생하고 소통을 하면서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될 약대도 리스트업 해드리고 관리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약대 입학 후에도 재학생 과정 기간 동안 약대 생활에 대한 멘토링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요. 거의 2시간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대로 다 한 분도 안 나가시고 계속 저희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미국 약대 지원을 준비하거나 약대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국 약사나 이런 병원 제약 시장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에 약사로부터 기대되는 역할 구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치료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임상 약사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산업처럼 이렇게 전문성과 확장성이 큰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장기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쌓을지 판메디랩과 함께 차근차근하게 꼼꼼히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 1대1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메디랩으로 연락 주시면 학생에게 맞는 1대1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